수사와 기소 분리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공개 반대한 가운데 민주당이 중대범죄수사청 법안 발의 시기 등을 놓고 속도 조절에 나선 분위기입니다. 국민의힘은 검찰 수사권 박탈은 일당 독재 고속도로로 향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습니다. 한국주택토지공사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정부가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LH와 국토부 직원 등의 투기 여부를 전수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정치권은 반사회적인 국기 문란 행위라며 한 목소리로 질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시장 후보를 확정한 데 이어 당을 선거체제로 전환했습니다. 국민의힘은 100% 일반 시민 여론조사를 오늘 밤까지 실시하고 내일 서울과 부산시장 최종 후보를 확정합니다. 정치 사회적 이슈를 분석해보는 뉴스앤이슈. 오늘은 전국의 핵으로 떠오른 검찰 수사권 폐지, 중대범죄수사청 신설과 이에 대해 공개 비판에 나선 윤석열 검찰총장 행보에 대해서 짚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3일 의정 종합뉴스 뉴스앤 시작하겠습니다. 그제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 수사권을 중대범죄수사청에 넘기는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추진에 공개 반대 입장을 표했었는데요. 이후 정부 여당 반발이 있었는데 윤 총장은 오늘도 강경한 입장을 밝히면서 갈등이 커지는 양상입니다. 추윤 갈등 때 윤석열 지지도가 올라갔던 학습 효과 때문인지 민주당은 무시 전략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직접적인 대응은 자제하는 모습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윤 총장 비판에 적극 반박하며 엄호에 나섰습니다. 한도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중대범죄수사청 반발에 대해 일단 정면 충돌을 피하려는 분위기입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최고위 회의에서 윤 총장에 대해 말을 아꼈고 이낙연 대표는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도 윤 총장이 법무부를 통해 입장을 밝히는 게 나았을 거라며 우회적인 비판만 했습니다. 또다시 정면으로 맞설 경우 윤석열 몸집만 키울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대응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당초 이번 달 수사청법을 발의할 목표였던 민주당 검찰개혁특위도 속도 조절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특위 소속 김종민 최고위원은 추가 당정 협의와 법사위 의견 수렴 등 이견 조정 과정이 더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검찰총장 엄호에 나섰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윤 총장이 검찰총장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말을 했을 뿐이라며 정치 행보를 보인다는 정세균 국무총리의 비판을 반박했습니다. 정 총리가 SNS를 통해 자신의 소신을 밝히려면 직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밝힌 것도 옹색하기 짝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논평에선 중수청을 요구하는 상당수 의원이 수사를 받거나 재판 중인 친조국 강경파라며 형사 책임을 피하기 위한 시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검찰총장은 대구 고검지검을 방문해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부패를 판치게 하는 부패 완판이라며 작심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국회방송 한도영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들의 경기도 광명과 시흥 신도시 사전 투기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투기 의혹이 있었는지 전수조사를 지시하며 적극 대응에 나섰고 정치권도 철저히 진상조사를 해서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김희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감사원은 LH 직원들의 사전 투기 의혹 철저히 감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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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이 3기 신도시인 경기도 광명과 시흥에 100억 원대 땅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지 하루 만에 문재인 대통령이 전수조사 지시를 내렸습니다. 3기 신도시 전체에 국토부와 LH를 비롯해 신규 택지개발 관련 부서의 근무자와 가족들 토지 거래가 대상입니다. 정치권에서도 전수조사 요구와 함께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를 떨어뜨리는 행위라고 비판하면서도 부동산 문제가 쟁점인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까 당혹스러운 분위기입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의혹이 사실이면 충격적이고 참담한 사건이라며 국토부에 철저한 진상조사와 엄정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부동산 정책 최일선 실무집행기관 직원들의 투기 의혹은 정부의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에 찬물을 끼얹는 반사회적 행위입니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진상규명을 위한 상임위 소집과 3기 신도시 전체, LH와 국토부 공무원 친인척에 대한 공동조사를 민주당에 요청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무능한 부동산 정책으로 서민들은 내 집 마련의 꿈조차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정작 정책 관련자들이 제 입속을 챙기는 데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정의당은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해 그나마 남아있던 국민 신뢰마저 사라질 수 있다며 주택정책 관련 부서 공무원과 직계가족에 대해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야당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책임을 물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변 장관에 대한 검찰 고발을 검토하고 있고 국민의당도 의혹이 사실이면 변 장관은 관리감독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LH 임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에 대해 국정감사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올라왔는데 여야가 국회 차원의 공동조사에 나설지 주목됩니다. 국회 방송 김희연입니다. 4월 7일 재보궐선거가 3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중앙당 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본격적인 선거체제에 돌입했고 국민의힘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들은 내일 최종 후보 발표를 앞두고 마지막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보도에 임채원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로 선출한 데 이어 중앙당 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당 조직을 선거 대응체제로 전환한 것인데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을 맡습니다. 공동선대위원장에는 김종민, 염태영, 노웅래 최고위원과 서울과 부산시당위원장인 기동민, 박재호 의원 등 11명이 임명됐습니다.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전진을 위해, 국민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승리를 위해서 당원 모두가 앞으로 남은 35일 동안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낙연 대표는 오늘 출범한 가덕도 신공항 추진특위 위원장도 맡습니다. 당 대표가 당내 특위 위원장을 맡은 것은 이례적인데 내년 대선에서도 가덕도 신공항 이슈가 계속될 것을 예상하고 결정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입니다. 국민의힘은 서울, 부산 보궐선거 후보 선출을 위한 100% 일반 시민 여론조사를 오늘까지 진행하고 내일 최종 후보를 발표합니다. 나경원,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야권 단일화 경선과 본선에서 서로 중도층 공략에 자신 있다며 마지막 총력전을 펼쳤고 부산에서는 박형준, 이현주, 박성훈 후보가 SNS 등을 통해 공약과 여론조사 응대 요령을 알리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내일 선출될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는 제3지대 단일화에서 승리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 마지막 단일화 경선을 치르게 됩니다. 양당은 오늘 18일 시작되는 선관위 후보 등록을 기호 2번 국민의힘 후보로 하느냐, 기호 4번 국민의당 후보로 하느냐를 두고 단일화 협상 전부터 기싸움을 벌이고 있어 합의의 진통이 예상됩니다. 국회 방송 임천입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 당시 문화예술계 인사들에게 가해진 검열과 지원 배제,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은 지금도 예술가들에게 깊은 상처와 트라우마로 남아 있습니다. 이어서 고은 시인, 김기덕 영화 감독 등 미투 운동까지 확산되면서 문화예술인들의 취약한 지위를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 발의된 예술인 권리보장법은 후퇴했다는 평가입니다. 강민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1호는 문학의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입니다. 하지만 예술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발의된 예술인 권리보장법은 20대 국회 파행 속에서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이번 국회 들어 다시 발의됐지만 예술활동 방해에 대한 배상과 벌칙 조항이 삭제되면서 기존 법안보다 후퇴했다는 평가입니다. 이대로 통과된다면 확립된 판례가 없어 가해자들을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블랙리스트에서 촉발된 해당 법안 취지에 맞지 않는 겁니다. 결정적으로 누력된 거는 말씀드렸듯이 그 기존에 있었던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들이 전부 누락되어 있는데요. 형을 낮춘다거나 이럴 수는 있어도 벌칙 규정 자체를 전부 삭제하는 거는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바람직하지 않아 보입니다. 성희롱 성폭력 구제 방안과 직업적 권리를 보장받을 예술인의 범위가 축소된 점도 문제입니다. 교육과 훈련 용어가 들어갔던 지난 발의안과 달리 이번엔 예술활동 직업인으로 축소되면서 위험에 주로 노출돼 있는 예비 예술인들이 사각지대로 밀려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권리 보장하는 법이기 때문에 그런 식의 증명을 요하게 하면 권리 보장체가 작동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직업으로 선택하기에 준비하는 사람이라든가 중간에 어떤 직업적인 단절이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예술인 권리보장법의 시급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72%가 프리랜서인 예술인들은 사업장과 조직 위주인 현행법상 법 적용 대상이 되지 않아 피해에 대한 구제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법률안이 꼭 필요한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는 프리랜서 예술인들한테 그 법적 사각지대가 있다라는 점 때문입니다. 특히 성희롱 규제나 노동권, 사회보험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게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프리랜서 문화예술인들의 현실입니다. 아직도 수많은 문화예술인들이 불공정과 성폭력에 노출돼 있습니다. 또 코로나19 장기화로 이들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는데요. 사각지대에 놓인 예술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최소한의 안전망인 예술인 권리보장법안 제정이 시급해 보입니다. 국회방송 강민지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신산업 분야 규제 혁신을 위한 이른바 규제 샌드박스 5법을 4월 안에 처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규제혁신추진단 회의에서 신산업 육성을 위해선 공격적인 규제 혁신으로 경제 회복 속도를 높여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규제 샌드박스 5법은 신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제품 등을 출시하면 일정 기간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것으로 정보통신융합법과 금융혁신법, 스마트도시법 등을 말합니다.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부의 한국판 뉴딜, 부동산, 탈원전 정책 등을 5대 국정 대참사로 규정한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국민의힘 정부정책감시특위위원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보고서는 지난해 8개 상임위 국정감사와 예산안 심의를 통해 진단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문재인 정부 들어 국가 재정 위기는 가속화하고 부동산과 고용 등의 민생은 파탄에 이르고 있다고 비판하고 앞으로도 정부의 방만 경영을 철저히 감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의당은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가덕도 신공항을 8년 내에 완공할 것이라고 말한 데 대해 30조 원의 예산을 쏟아부어 부실 공세를 하겠다는 말과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강은미 비상대책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전문가들이 심각한 안전상의 문제를 제기하는데도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하려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환경과 안전 문제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냐고 반문하고 선거를 위해 예비 타당성 조사 등을 건너뛰는 데 따른 비극을 지나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권력 분산을 통해 우리 사회 극심한 갈등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 의장은 국회를 방문한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을 만나 사회적 갈등 해소와 국민 통합은 시급한 과제지만 우리 정치는 대통령제, 소선거구제 등 갈등 요소를 다 갖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종엽 회장도 대통령에게 권력이 집중돼 있는 것이 양쪽으로 분열이 돼 버리는 대결 양상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지적하면서 권력구조 개편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네, 오늘 이슈 분석 박지용 기자와 함께합니다. 박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더불어민주당이 재보궐선거를 위한 선거대책위원회를 꾸렸는데 아무래도 이제 서울보다 이제 조금 더 열세라고 이제 평가를 받고 있는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좀 더 이게 화력을 집중하는 모습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부산의 경우 이제 국민의힘 박형준 예비 후보가 좀 아무래도 좀 지지율의 선두에 서고 있는데 이런 부산 여론을 뒤집기 위해 민주당의 구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도 이낙연 대표가 또다시 한번 부산을 찾았는데요. 그 지난달 25일 그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찾은 지 닷새 만입니다. 그 민주당 부산시장 보궐선거 그 후보 경선대에 참석을 한 건데 경선대의 장소가 바로 부산 가덕도였습니다. 그 가덕도 신공항 추진 보궐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이 선점한 이슈기도 하죠. 2월 국회에서 통과시킨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성과를 내세우면서 부산 표심을 집중 공략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국민의힘 지도부는 오늘 서울 용산 도시재생사업 현장을 또 찾았다고요? 네, 이제 서울의 경우 그 최대 현안이 바로 이제 부동산 문제인데요. 네. 특히 국민의힘은 그 현 정부의 그 부동산 정책 실패를 부각시키면서 서울 민심을 이렇게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오늘 국민의힘 지도부가 찾은 곳 그 바로 고 박원순 시장이 추진했던 도시재생 사업 현장입니다. 그 박 전 시장의 그 도시재생은 그 기존 도시 모습은 유지한 채 환경 개선을 하는 방식인데요. 주민들은 철거를 하고 그 새로 짓는 전면 재개발을 주문을 했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벽에 페인트 칠이나 한다고 그 실질적인 생활 환경이 변하지 않는다며 모양만 재생이라고 비판을 했고요. 새로운 시장이 당선이 되면 그 박 시장의 재생 사업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그 여야 후보 단일화 상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여권의 또 이제 그 후보 중에 한 명인 열린민주당의 김진애 후보가 의원직 사퇴를 불사하겠다 이렇게 또 그 선언을 해서 화제가 됐네요. 그렇습니다. 김진애 후보 이제 8일까지 의원직을 내려놓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제 8일에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이번 주까지 그런 더 승계의 절차를 거친 다음에 8일에 내려놓겠다. 또 8일은 사실은 이제 후보직을 하려면 이제 선출직 후보자들은 선거 30일 전까지는 이제 그 직을 내려놔야 되는데 그 네. 시한이 8일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제 사실 8일까지 단일화 후보로 결정이 되지 않으면 의원직을 사퇴하지 않아도 되는 건데요. 그동안 그 민주당과 그 단일화 협상의 난항을 겪자 김 후보가 의원직을 걸면서 배수진을 친 거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선거를 완주하겠다 그런 의지도 밝힌 건데요. 네. 김 의원의 의원직 사퇴 이유를 한마디로 좀 요약을 하자면 그 범여권 후보의 선거 승리를 위해서입니다. 그 범여권 후보 단일화 과정은 그 박영선, 그 우상호 민주당 후보 경선처럼 밋밋해서는 안 되고 또 그런 방식으로는 이길 수 없다고 했습니다. 김 의원의 요구는 이렇습니다. 서울 시민들이 꼭 투표하러 나오게끔 제대로 된 토론을 해서 흥행몰이를 하자는 건데 그 선관위 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18일까지를 단일화 시점으로 잡고 박영선 후보와 2주 동안 3차례 토론을 하자는 제안입니다. 김진애 의원의 관련 인터뷰 내용 잠시 들어보시죠. 네. 박영선 후보하고 김진애 후보가 딱 수트 빼입고 스탠딩 토론으로 해가지고 자유 토론으로 해서 하면 완전 시청률 폭발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컨벤션 정도는 해야 우리가 이기겠다는 게 보이는 거지.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또 김진애 후보의 이제 의원직 사퇴 이제 선언을 두고 또 이제 일각에서는 이제 1년짜리 시장이니까 내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포석이다. 뭐 그런 이야기도 들리더군요. 그럼 이제 만약에 그 열린민주당에서 김진애 후보가 이제 사퇴를 하면 누가 승계하게 되나요? 이제 김진애 후보 같은 경우는 비례대표 3번으로 받은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4번 그 비례대표 순번이 이제 승계를 하게 되는데요. 바로 다음 순번은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입니다. 김진애 의원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 사퇴 의사를 거듭 밝혔고요. 여긴 그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도 함께 했습니다. 김 전 대변인 그 비례대표 승계를 하게 된 소감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제야 비로소 실감이 난다고 말했고요. 곤욕을 치렀던 부동산 투기 의혹과 향후 의정 활동에 대해선 말을 좀 아꼈습니다. 네, 범여권 단일화가 또 시대 전환 조정훈 후보와의 단일화 과정도 남아 있죠. 네, 그 민주당 박영선 후보하고 그 조정환 후보 내일 그 TV 토론회를 갖습니다. 그 MBN 채널에서 오후 2시부터 1시간 정도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이후 6일과 7일 이틀 동안 100% 일반인 대상 여론조사를 해서 8일에 후보 단일화 단일화 결과를 발표합니다. 그렇군요. 내일 그 국민의힘 그 서울시장 후보가 이제 가려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 본격적으로 이제 야권 후보 그 단일화 방식을 놓고 또 치열하게 수싸움이 전개되겠죠. 그렇습니다. 뭐 오늘도 하루 종일 그 기호 선거에서 기호 2번을 달 거냐 아니면 기호 4번을 달 거냐를 두고도 신경전이 한참 벌였는데요. 네. 이제 여기에 이제 단일화 방식 또 단일화 시점을 놓고도 팽팽한 신경전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의당 그 안철수 후보는 신속하게 이제 단일화를 하자 이런 입장인 반면에 국민의힘은 선관위 후보 등록 시점인 18일까지 해도
괜찮다라는 분위기입니다. 18일까지면 이제 한 2주 정도 남은 건데 네. 최대한 이 시간을 활용해서 지지층을 결집하자는 주장입니다. 또 단일화 방식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안철수 후보 측은 100% 여론조사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 각종 그동안 이제 여론조사에서 야권 후보 중에 가장 앞서 있다는 걸 고려한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국민의힘은 이 여론조사와 함께 완전 국민 경선제, 이제 오픈 프라이머리라고 하는 건데 이것도 대안 중 하나로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현재 이 국민의당은 속도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은 방법론에 이제 치중하는 이제 분위기인 것 같은데요. 그 여론조사 방식과 국민 경선제 이게 어떻게 다른가요? 그러니까 여론조사는 이제 무작위로 전화를 해서 뭐 이제 지지율을 네. 얻거나 이제 누구 후보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지만 이제 오픈 프라이머리는 이제 완전 국민 경선제라고 해서 그 경선에 참여하고 싶은 서울 시민 누구든 신분증만 가지고 가면 이제 그 경선에 참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조직력이 좀 관건이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 국민의당보다는 국민의 그 힘이 유리한 방식이겠죠. 근데 안철수 대표가 지난 이제 17년 그 대선 후보 경선 때 이 오픈 프라이머리 방식을 이용을 해서 대선 후보로 결정이 된 바도 있긴 합니다. 네, 그때하고 이제 뭐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제안을 또 어떻게 또 받아들일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그 이슈 분석은 보궐선거와 관련해서 각 당의 서울, 부산에서의 움직임 그리고 여야 단일화 진행 상황에 대해서 분석해 봤습니다. 박 기자 수고했습니다. 강한하게 정치톡 시간입니다. 3월 3일 시선을 집중시킨 정치 뉴스는 무엇이었는지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오늘의 첫 번째 정치톡은 어단한 안철수 대 이단망 김종인입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야권 후보 단일화를 둘러싼 삿발 싸움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양측 모두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단일화 방식과 후보 기호 그리고 여론조사 문구를 놓고 치열한 기싸움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단, 어차피 단일화는 안철수. 이 단망, 이대로 단일화는 망한다를 둘러싼 안 대표와 김종인 위원장의 팽팽한 신경전은 오늘도 어김없이 이어졌습니다. 기호가 몇 번이 되든 야권 단일 후보는 두 번째 후보입니다. 1번과 2번의 대결이 된다면 지금까지 서울에서 7연패를 했습니다. 계속 진 방법보다는 서로 협의하면 좋은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제3지대 후보로 단일화돼가지고서는 시장 선거 이길 수가 없어요. 국민의당의 사발을 가지고서 선거에 이겼다고 확신할 수 있어요? 나는 그런 확신이 없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안 대표와 김 위원장, 야권 단일 후보의 출마 기호를 놓고 치열하게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국민의힘 선거 기호인 2번을 고수하면서 연일 안 대표의 입당을 압박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안 대표 측은 정당 대결을 고집하면 야권은 백전백패라며 국민의힘 간판으로는 절대 선거에서 승리할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단일화 협상 결과에 따라서 안철수 대표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의 정치적 운명이 갈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야권의 협상이 본격화된 지금 어차피 단일화는 안철수라는 어단안과 이대로 단일화는 망한다라는 이단만 가운데 어떤 줄임말이 더 힘을 얻게 될까요? 이어서 두 번째 정치톡은요. 바보 정치인입니다. 국민의힘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 선출을 위한 여론조사가 어제부터 시작된 가운데 나경원 예비후보가 스스로를 바보 나경원이라고 지칭하면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나 전 의원 자신의 SNS에 바보 나경원의 손을 잡아주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는데요. 원칙과 신념을 지키고 온갖 음해와 공격에 시달려도 꿋꿋이 버티면서 진실을 말한 바보 나경원이라면서 바보 나경원이 다시 또 이길 수 있다는 기적을 만들어달라고 적었습니다. 나 전 의원의 이 같은 출사표에 가장 먼저 반응을 한 곳은 국민의힘 경쟁 후보도 아닌 민주당이었는데요. 과연 어떤 이유였을까요? 바보 나경원이라는 말을 쓰셨습니다. 기가 찹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의 숭고한 정치적 가치가 훼손되는 듯한 불쾌감을 느꼈습니다. 함부로 바보 정치인이라는 호칭을 스스로에게 부여하지 마십시오. 함부로 노무현 대통령의 코스프레를 하지 마십시오.
네, 박최고 의원은 이어서 나 후보를 향해서 진정 스스로 바보 정치인으로 불리고자 한다면 이재무대 분명하게 답해달라며 본인의 정치 인생 동안 무엇을 위해 싸웠느냐, 정치인 나경원의 원칙과 신념은 무엇이었냐라고 되묻기도 했습니다. 한편 나 전 의원과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자리를 놓고 경쟁하고 있는 조은희 예비후보는 바보 노무현은 되고 바보 나경원은 안 되냐며 여당을 비판했는데요. 조 예비후보는 민주당의 바보 독점권이 어처구니가 없다면서 순수한 우리말마저도 독점권을 주장하는 지독한 편 가르기와 독선이 무섭다 못해 오싹하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바보 노무현, 바보 나경원. 고 노무현 대통령은 지역 갈등을 해결하겠다며 민주당의 간판으로 부산에서 출마해서 낙선을 거듭하는 모습에서 바보라는 별명이 붙게 됐고요. 나경원 후보는 현 정부에 맞서 싸운 투사 이미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스스로를 바보라고 평가한 점이 차이점이겠죠. 이상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톡이었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정치 사회적 이슈를 분석해보는 뉴스앤 이슈입니다. 매주 수요일 저희와 함께하는 두 분이시죠. 추진봉 교수, 장성철 소장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권의 이제 검찰 개혁 압박 속에 그동안 침묵을 이어왔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중수청 설치 추진을 정면 반박하는 이례적인 그 기자들 앞에서 장시간 이야기를 하는 그 여론전에 나서면서 다시 전국의 해구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검수완박을 부패 완판이다. 뭐 이렇게 한마디로 이제 요약을 할 수 있는 그런 인터뷰를 했는데 먼저 이렇게 중수청의 반기를 든 윤 총장의 입장 어떻게 보시는지 두 분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장 수장님. 저는 할 말을 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방법은 옳지 못하다라는 본인의 소신을 아주 강렬하게 얘기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총장의 논리는 딱 네 가지예요. 검찰을 뺀 수사처를 도입을 한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국가의 수사 역량을 약화시킨다. 그렇게 되면 정치, 경제, 사회 각 분야에 있는 여러 가지 비리 사범들을 제대로 처벌할 수가 없다. 그렇다면 결국엔 이것은 국민들에게 피해가 간다. 이런 논리로 기본적으로 중대범죄수사청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결국에는요, 이것은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뺏어서 권력을 향한 수사를 못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차원의 판단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좀 말씀드려 볼게요. 이 중대범죄수사청을 법무부 장관 산하에 둔다고 그랬어요. 지금 입법안을 보면. 그러면 조국 법무부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이런 분들이 수사를 지휘하고 보고를 받습니다. 이게 과연 옳은 일입니까? 박범계 현 법무부 장관은 또 얘기를 했어요. 나는 법무부 장관이지만 민주당 의원이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민주당 의원이 국가의 중요한 수사를 관할하고 보고받고 지휘하고 맞지 않잖아요. 이런 맞지 않는 상식적이지 않은 일이 벌어지는 것에 대한 항변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저는 일단 장 수장님 오늘 말씀하신 부분에서 일정 부분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또 생일이신데 생일도 축하드리고요. 어쨌든 저는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윤 총장이 얘기했듯이 기본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관점은 그러니까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고 해서 경찰과 수사권 조정을 어느 정도 해서 지금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얼마 안 됐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정착될 때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6대 중대 범죄 이외에 나머지는 경찰이 수사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잘 진행이 되는지를 좀 살펴본 이후에 해도 저는 늦지 않다고 봐요. 근데 지금 검찰 수사권 전체를 다 못하게 하고 예를 들면 기소만 하고 공소 유지만 하도록 한다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 논의할 사항은 저는 아니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또 제가 생각할 때 여권에서 또 저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이 있다고 저는 봐요. 이게 뭐 예를 들면 여당의 무슨 당론도 아니고 현재 여당이 이렇게 하겠다고 전체적으로 주장한 것도 아닙니다. TF팀에 있는 분들이 주장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 부분은 저는 이제 논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3월, 6월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제가 볼 때 시간적으로 3월에 발의하고 6월에 처리한다? 그렇게 될 가능성은 저는 좀 낮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검찰에서 얘기하는 부분들을 좀 듣고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첫째 생각을 하고 다만
윤 총장의 방법이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이거를 특정 언론을 선택해서 인터뷰라는 방식으로 해서 법치주의가 죽었다는 등 이렇게 강력한 표현을 쓰는 것이 과연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검찰의 의견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다고 봅니다. 수사 권한을 완전히 뺏는 것이 과연 도움이 될 거냐는 부분에 논의를 할 수 있다고 봐요. 또 검찰의 입장도 저는 전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오늘까지 이제 일선 수사청에 있는 사람들, 검사들 의견 모아서 전달하겠다고 그랬어요. 그 방법이었다면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 또 검찰총장이 발표하는 것은 공식적인 대변인 아니면 기자회견이나 이런 방법을 하면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특정 언론사와 인터뷰 방식으로 하면서 이게 너무 강한 어조들을 자꾸 쓰니까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의도와 관계없이 이게 오해될 수 있다. 정치적 행위로. 그런 부분은 총장이 밝히는 방법에 있어서 저는 부적절했다. 다만 검찰에서 얘기하는 부분들을 정치권도 좀 귀담아 듣고 논의하고 이 부분도 어떻게 녹여낼지 하는 부분들을 검토할 필요는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좀 거친 발언을 하다 보니까 정치적인 의향이 있는 건 아니냐 이런 발언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윤 총장이 오늘 대구지검 방문하면서 이 정치 의향은 지금 말씀드릴 타이밍이 아니다 이렇게 답을 했는데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정치적인 행동을 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정치적 파장이 일어날 걸 이미 예측하고 저는 했다고 보거든요. 인터뷰를. 아니었으면 대변인 성명이라든지 아니면 본인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특정 언론사를 지명해서 그 언론사 인터뷰를 했다는 것은 그것도 아주 오랜 동안 2시간 이상 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 정도 그리고 나중엔 전화로까지 또 인터뷰를 했대요. 그러니까 추가 인터뷰를. 그 정도로 인터뷰를 했다고 하면 제가 볼 때 윤 총장 입장에 정치적인 어떤 계기를 만들려는 의도가 있지 않나는 게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또 하나 이 문제가 왜 그렇게 의심을 받냐면 사실 추미애 전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 요소가 사실은 윤 총장의 지지율을 끌어올리는데 여러 가지 영향을 미쳤어요. 그런 부분이 이번에 또 검찰과 법무부의 갈등 요소로 발현이 되거나 아니면 정부와 각을 세우는 검찰총장의 모습을 통해서 본인의 어떤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또는 본인에 대한 인지도를 끌어올리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건 물론 제 추측입니다. 그분이 그렇게 했다고 제가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정책 상황을 보면 윤 총장의 이런 행동은 그런 정치적 포석도 함께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처음에 그 검찰에 대한 어떤 수사권이 필요한 부분을 강조한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그와 함께 플러스해서 정치적인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도 함께 고려해서 발언을 한 게 아닌가 그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네, 별의 순간이 다가온 걸까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분의 행동을 정치를 하지 않을 거야라고 우리가 분석을 하면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정치를 하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으로 저는 읽혀집니다. 임명직 공직자가요, 헌법과 국민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는 순간 그분은 임명직을 넘어선 어떤 다른 꿈을 꾸고 있다라고 판단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분께서 얘기를 하셨죠. 국민들께서 알으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국민에게 직접 호소하는 방법을 택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정치를 하겠다라는 쪽으로 무게추가 기울었다라고 분석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오늘 뭐 기자가 이제 대구 그 고금 앞에서 정치할 생각 있냐고 이제 질문을 했을 때 뭐 현장에서 지금 상황에서는 뭐 이야기할 뭐 차원이 아니다라고 한 뭐 여지를 남겨 뭐 둔 것만도 그렇게 해석을 할 여지가 이제 충분히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윤 총장의 이런 그 강경 보도에 청와대가 즉각적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검찰은 국회를 존중해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차분히 의견을 개진해야 한다. 이렇게 청와대가 반응을 보였는데 이 반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갈등 요소로 비춰지는 게 청와대는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마치 뭐 청와대와 윤 총장 또는 정부와 윤 총장, 법무부와 윤 총장이 갈등 요소로 비춰지면요. 이게 사실은 정부에게 상당히 부담이 돼요. 정부가 원하든 원치 않든. 뭐 이건 윤 총장 발로 나온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일부 의원들이 그런 이제 법을 만들려고 발의도 하고 그런 움직임이 있긴 하지만 그게 정부의 아까도 말씀드린 정부의 공식 입장도 아니고 여권의 공식 당론도 아니에요. 지금은. 저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이게 시간이 좀 필요하고요. 이게 단시간 안에 이루어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여당 내에서도 반발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윤 총장이 이런 인터뷰를 통해서 뭔가 파장을 불러일으키는 것 자체가 정권에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 이런 점에 대한 저는 경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의견 개진을 할 수 있다. 검찰이 의견 개진을 할 수 있죠. 법무부 장관도 어제 그런 얘기를 했고요. 충분히 의견 들을 거고 또 대화할 생각이 언제든지 있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검찰도 수사권을 완전히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 반대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그 논리와 이유를 얘기할 수도 있다고 저는 봐요. 근데 그 방법에 있어서 총장이 직접 나서서 모인 언론과 인터뷰하는 방식, 거기에 법치, 국민 이런 얘기
얘기들을 계속 얘기하면서 헌법 정신을 얘기하는 것은 정치적 의도를 갖고 했다고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그게 정부에게 부담을 주는 거다. 그래서 임명직 공무원이 그런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어쨌든 임명을 한 당사자인 대통령이나 청와대 입장에서는 경고를 할 필요가 있죠. 의견은 개진하되 이런 어떤 정치적 파장을 불러오고 정부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이런 형태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의견을 개진하라, 이런 경고의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 총장은 정부에 부담을 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뭐 크게 개의치 않아 하는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뭐 전임 법무부 장관이라든지 현재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의견을 물어왔을 때 내부적으로 뭐 보고를 하고 얘기를 하고 의견 개진을 한 것들이 다 무시당했잖아요. 작년 내내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우리가 의견을 제출해도 도움이 안 되는구나, 반영이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아까 처음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일이 벌어지면 국민들께 피해가 가니 직접 국민들께 말씀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청와대는요, 지금 상당히 불쾌감을 표현한 거예요. 이 상황은. 근데 애써 거리두기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차분하게 대응하는 모습을 지금 취하는 건데 결국에는요, 선거 때문에 그래요. 4월 7일 보궐선거에 만약 그 전에 윤석열 총장과 청와대나 민주당과 계속 다툼과 갈등으로 이러한 일들이 계속 진행이 되면 선거에 유리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서 애써 무시하는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것은 선거 때까지 계속 될 것 같고 기본적으로 아까 뭐 교수님께서는 다른 말씀 하셨지만 여당의 이낙연 원내대표나 여당 이낙연 당대표나 김태년 원내대표는요. 자, 이 법안 3월 달에 입법을 하고 6월 달에 처리하겠습니다. 라고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런 일들이 진행이 되면은 윤석열 총장의 반발은 더 강해질 겁니다. 그러면은 7월 24일로 돼 있는 임기를 채우지 않고 중간에 사퇴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여권은 이중 플레이 할 거다. 당에 공식적으로 윤석열 총장 나빠, 이거 뭔 소리야 라면서 당대표나 원내대표는 이런 얘기를 안 할 거예요. 근데 개별적인 의원들이 계속 윤석열 총장의 행태에 대해서 공격을 할 거다. 그래서 투트랙으로 윤석열 총장을 고립시키기 위한 노력을 할 거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윤 총장이요, 중수청 관련 여론전에 뛰어들기 직전에 먼저 여론전에 나선 인물이 있는데요. 바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입니다. 조국 전 장관이 윤 총장의 인사청문회 당시에 중수청 설립에 찬성을 했다고 주장을 한 건데요. 이게 과연 사실일지 과거 윤 총장의 발언 한번 확인해 보시죠. 적법 절차를 지키도록 통제하는 기능을 유지한 채 직접 수사 기능은 사실 내려놓을 수도 있다는 취지십니까? 그렇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점차적으로 떼어내서 분야별로 하나씩 떼어내서 수사청을 만들어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시키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주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당시에 윤 총장 발언과 지금의 입장 한번 비교를 해보자면요. 근데 일맥상통해요. 근데 저번에 얘기하셨을 때는 전제 조건들이 있어요. 두 가지예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해보자라는 것과 정부의 반부패 수사 역량이 강화된다면 이라는 두 가지 조건을 달았어요. 근데 지금 아니 당신은 지난번에 뭐 국정감사나 인사청문회 때는 찬성을 해놓고 지금 와서는 왜 반대하는 모습을 취해? 라고 공격하는 것은 공격을 위한 공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중대범죄수사청을 왜 여권이 갑자기 밀어붙입니까?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검찰개혁이 진행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상하다. 윤석열 총장이 월성 1호기 청와대 관련된 사건 계속 기소하고 수사하고 이런 의지를 강하게 표현을 하고 있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과 관련해서도 계속 조사하려고 그러네. 그러면 이건 정권에 부담이 된다. 이걸 막아야 되겠다. 그럼 결론적으로 검찰의 수사권을 모두 다 없애야 되겠다. 이런 식의 논리가 진행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거는 개혁이 아니라 장악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것을 바꾸겠다라는 순수하지 않은 그런 의도가 숨어 있어요. 검찰은요, 수사를 통해서 기소를 통해서 본인들의 능력을 입증하는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 측근, 형 잘못했으면 조사하고 기소하는 거죠. 김대중 대통령 아들들 잘못했으면 다 잡아넣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측근 다 잡아넣고 이상득 대통령 친형 다 잡아넣습니다. 그게 검찰의 역할이지. 이렇게 수사를 하니까 수사권 뺏고 이런 식의 접근 방법은요. 검찰 개혁이 아니라 장악이고 검찰을 무력화시키는
참 나쁜 행동이다라고 말씀드려요. 네. 예, 지금 저는 그러니까 뭐 장수총장 말씀에 이상득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형을 말씀하신 거죠. 어쨌든 그 검찰에 그러니까 제가 볼 땐 검찰총장도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에는 어느 정도 동의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 방법에 있어서 예를 들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면서 수사청을 만드는 부분에 동의를 한다. 그러면서 인터뷰한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도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윤총이 뭐라고 그랬냐면 수사청을 만들 때 그 수사청의 검사들과 사법 경찰들, 사법행정경찰들도 함께 들어오는 수사청을 만들자. 저는 그건 아주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거는 한번 논의해 볼 수 있는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검찰에서 갖고 있는 이제 수사권 자체를 수사청이라는 걸 만들 때 여기에 검찰도 들어오고 경찰도 들어와라. 그분들이 함께 모여서 수사할 수 있는 기능을 하도록 만들어주고 검찰은 그야말로 기소만 하고 공소유지만 하도록 만들어준다면 저는 그것도 바람직한 방법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수사청을 만들면 검찰이 완전히 수사청에서 배제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발이 있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다만 중대범죄 수사청을 만들고 거기에 경찰도 있고 검찰도 있다고 하면 함께 수사해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면 검찰의 반발도 저는 어느 정도 줄어들 거라고 생각해요. 또 윤 총장이 그런 방식으로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중대범죄 수사청을 만든다고 하면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 또 여당의 의원들 중에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이 부분도 한번 검토한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검찰의 반발을 어느 정도 좀 무마시키면서 중대범죄 수사청을 만들 수 있는 기틀도 마련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지금 현재 검사들이 하고 있는 수사를 완전히 배제시키는 부분 때문에 검사들이 반발을 하잖아요. 저는 거기에는 개인적으로 반대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미. 그러면 검사들이 수사를 하게 하되 지금의 검찰 조직이 아닌 새로운 수사청을 만들어서 거기서 수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도 검토 가능하다. 이건 윤 총장도 인터뷰하면서 얘기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아이디어들을 자꾸 만들어가면서 그럼 만약 수사청을 만든다면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지 하는 부분에 대한 논의가 국회에서 좀 본격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수사청을 새롭게 이제 좀 만들어보자는 윤 총장의 아이디어는 충분히 논의의 여지가 있지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뭐 여론몰이하고 있는 이런 방식은 분명히 문제가 그렇죠. 있다. 윤 총장의 지금의 방식은 저는 동의하지 않아요. 이게 왜냐하면 너무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너무너무 많아요. 본인은 뭐 그렇게 아직까지 정치적 얘기를 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이런 행동 자체가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고 또 괜히 이게 갈등으로 비춰지잖아요. 근데 의견은 다를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검찰과 법무부와 정부가 의견 다를 수 있죠. 근데 그걸 조율해 가는 것이 정부 기관이 해야 될 일인데 이런 부분들이 너무 본인이 외부에 노출을 하면서 본인의 의사를 밝히는 방식이 너무 이렇게 좀 과격한 제 표현입니다만 이런 표현이 되다 보면 그게 이제 상당히 정부의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방식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제 최 교수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정치적으로 해석될 것 같다라는 걱정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정치적인 행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은 정치를 하겠다라고 결심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당신 검찰총장인데 왜 자꾸 정치적인 해석을 할 그런 행보를 해? 라고 걱정하실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론조사상 현실적으로 거의 15% 내외의 국민적인 지지를 받고 있잖아요. 그런 분을 단순히 당신은 검찰총장이야, 임명직 공무원이야, 그러니까 정치적인 행보하지 마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좀 어불성설 같다. 검찰총장 자리에서 현재 이제 뭐 쏟아내고 있는 이런 그 발언들, 일명 뭐 작심 발언으로도 해석이 되기도 하는데 이런 발언들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좀 그럼 제가 다시 여쭤볼까요? 정세균 국무총리 본인은 대권에 나가겠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했죠. 그러한 의지를 많이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대권 후보로 하겠다는 분이 국무총리라는 우리나라의 2인자의 자리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행보도 하고 말도 하고 국민들께 뭐 점수 따려고 노력을 하고 이런 것은 그러면 정당한가요? 여권이 윤석열이라는 검찰총장을 비판을 하려면 정세균 국무총리의 행보에 대해서도 똑같이 비판을 해야 된다. 그래야 형평성에 맞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제 검찰총장을 좀 보호해 드리려고 한 얘기인데 장수장이 얘기했으니까 그걸 받아서 얘기를 하면 검찰총장이 정치적 행보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 중립적 수사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아니, 지금 현재 만약에 검찰총장이 정치적 어떤 행보를 한다면 그건 보수 진영에 더 가까운 정치적 행보잖아요. 지금 검찰총장을 누가 지지하고 있고 지원하고 있고 뭐 대신 말해주고 있습니까? 국민의힘이잖아요. 그러면 검찰총장이 저런 정치적 행보를 하면요. 사람들이 수사의 중립성이나 정당성을 과연 믿을 수 있을까요? 그러면 정부에는 저렇게 강력하게 정부 관련된 수사는 저렇게 강력하게 하면서 그럼 보수 진영이나 본인의 가족 관련된 수사는 제대로 안 하는지 본인의 측근 관련된 수사는 왜 제대로 안 하는지 이런 비판일 수밖에 없어요. 검찰은요 수사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중립성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정치적 행보를 하려면 그만두고 나가셔야 돼요.
만약에 본인이 그런 생각이 있다고 하면. 근데 정치적 행보를 계속하면서 본인은 계속 검찰총장에 앉아 있겠다? 그럼 그분이 뭐 중립적으로 하더라도 비판적 입장에 있는 사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검찰총장이 정치적 행동을 하려면 검찰총장이 저는 그만둬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검찰총장으로 있는 한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려는 노력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 예를 들어볼게요. 본인은 장관이기 전에 민주당 국회의원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역대 이런 공직자가 없어요. 법무부 장관은 여야, 진영 가릴 거 없이 올바른 법치를 우리나라에 제도화시켜야 되는 부분입니다. 지켜야 되는 분인데 나는 민주당 의원이야라고 자기 고백을 했습니다. 이런 법무부 장관이 하는 인사, 이것이 과연 공정하고 정당하다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습니까? 같은 선상에서 우리는 비판을 하고 평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만 너무 뭐라 하는 것은 좀 옳지 못하다. 아니 제가 아까도 시간이 없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윤석열 총장을 보호하려고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법무부 장관은 정치인들이 해왔잖아요. 지금까지 보수 정권에도 정치인들이 했었어요. 국회의원 출신들이.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은 수사를 하는 주체는 아니고요. 수사에 개입할 수도 없습니다. 뭐 인사는 할 수 있죠. 그건 증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수영 주장이시니까. 그런데 어쨌든 검찰총장은 지금까지 정치인이 한 적이 없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검찰총장은 수사를 하고 직접적으로 수사를 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중립성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반대로 얘기해서 만약에 검찰이 중립성이 없다고 하면 늘 주장하는 게 양쪽 정치인들은 비판할 수밖에 없잖아요. 국민의힘 입장에서 만약에 검찰이 정말 지금은 보수적 성향의 모습을 보이니까 칭찬해 주지만요. 반대 입장은 엄청나게 공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검찰은 어떤 상황에서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네. 우리 최 교수님의 발화 속도가 점점 이제 시간이 빨라지는 게 없어가지고. 이 토론이 뜨거워진 걸 대변을 하는 것 같는데요. 그 일명 그 여권에서는 윤석열 때리면 때릴수록 이제 뭐 그 더 그 윤석열 총장의 지지도가 이제 상승하는 그런 효과를 이제 경계하는 것 같습니다. 네. 대응을 이제 자제하는 모습인 것 같은데요. 최근에 이런 그 윤석열 총장의 행보 또 이 발언들이 이번 그 4월 재보궐선거에 영향을 미칠까요? 저는 제한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민주당이나 청와대가 대응을 잘 안 하고 있어요. 일부러 저는 안 한다고 봐요. 이게 대응하면 할수록 누구한테 오냐면 검찰총장이 지지도만 올려주는 거예요. 예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결국은 이제 법무부 장관과의 갈등 문제가 너무 촉발되면 지지율이 올라가요. 그게 이제 선거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이든 청와대든 최대한 반응을 안 할 겁니다. 그러면서 갈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 선거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네. 교수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한 가지 다른 거는 민주당의 재기발랄한 몇몇 의원들은 못 참을 거예요. 상당히 공격적으로 윤석열 총장을 공격할 것이고 그것은 또 하나의 갈등으로 비화돼서 재보궐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토론이 아주 뜨거웠습니다. 최근 그 중수청 비판 발언으로 여론전에 뛰어든 윤석열 검찰총장 행보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내일은 흐린 가운데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전에 제주와 전남을 시작으로 오후에는 그 밖에 전국으로 확대되겠고요. 서울은 오후부터 밤사이 빗방울만 조금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출근길 크게 춥지 않겠고요. 낮 기온도 10도를 웃돌면서 포근하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국민의 국회를 위해 내일도 뉴스엔이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